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만기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기업인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참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아침에 보니까 지금 21,003개 그러니까 숫자에 그럼 우리 그 협회 회원사에 있는 걸 보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렇게 아침 조찬에 CEO 모닝 학습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90분 강의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저희 경영대학 수업이 100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습을 좀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기분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너무 기분 좋은 거는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할 때 우리 박채천 회장님이 시드니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우리 황영조 선수하고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조금 접하지 않았던 공공조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공공조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UN 195개국의 회원국 중에서 이제는 10번째로 잘 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N 분담금도 전 세계적으로 10번째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196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사실 1960년 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GNP per capita 국민소득이 100불을 조금 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해외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해보면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이런 나라들에서 오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아침 잠을 이렇게 설치시면서 와서 이렇게 고심한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소에 일반 공개를 안 했던 조금 좋은 그런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조달이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개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은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자금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민수조달과 공공조달의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돈의 출처입니다. 소스 펀딩 소위 말해서. 그래서 공적 자금으로 투입되면 공공조달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공적 자금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조달청이든 미국 연방정부든 유엔이든 아니면 아시아개발은행이든 공적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규정과 절차와 조달법에 따라서 조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러한 공적 자금과 이런 규정과 절차를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업들이 일반 민간기업들이 회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나 물자를 구매하는 것은 자사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규에 따라서 하지만 공공조달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반 조달은 조달청에서 국방 물자에 관한 것은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공공조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의 개념은 이게 바로 공공조달이다. 한 시간 동안 저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최소한도 오늘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뭔가 공공조달이 무엇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장의 포텐셜이 어떻게 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 정도가 이제 30억 미만의 매출이시고 그 이상이 대부분이시던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어딘가를 고민하시는 이러한 세션이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인 비즈에 속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분야는 공적 자금과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민수조달은 민간 자금과 산하 규정과 회사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조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혁신조달과 혁신제품
가운데 있는 빨간 선은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제품, 일반적인 기술보다도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또 그런 그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세계무역기구의 큰 틀에서 보면 세계무역기구는 정부 간 조달협정,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2012년에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럽과 2012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런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게 된 근간이 뭐냐면 바로 세계무역기구의 정부 간 조달협정입니다. 정부 간 조달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기업들에게 공공조달 부분에서 개방을 하자. 이게 골자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개방하냐면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 참여할 때 대한민국 기업 차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투명하자. 트랜스페런트 하자. 투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가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FTA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세계무역기구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을 차별한다는 가정이 생겼을 때 우리가 WTO 제소를 하기도 하고 지금 협상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공공조달 사업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각 국가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국민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FTA에 있습니다. 그래서 FTA 기본적으로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런 3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만 물론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진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록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떤 사례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약간 가슴이 좀 저린 이게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른 민수 미국과 한국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감안했을 때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위치, 세계의 이제 10대 대국이 된 위치에서 왜 공공조달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안 좋을까? 미국 연방정부는 2014년부터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0.3%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 조달 규모, 조달이라 하면 재화, 용역, R&D 포함한 요 세 가지를 해서 지금 현재를 하나로 따지면 800조 원 정도 됩니다. 구매한 것만 800조 원 중에서. 그래서 800조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0.12%입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도 특히 이제 우리 공무를 하시는 외교관에게 산자부 공무원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최소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위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좀 놀라셨죠? 근데 이게 지난 10몇 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10번째로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시면 유엔도 1%에서 태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럴까요? 우리가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ADB 같은 경우는 한번 바짝 2017년에 건설공사 때문에 한번 6%를 넘은 적이 있지만 우리 지분을 전혀 못 찾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국인데도 뭐가 잘못됐을까? 월드뱅크 같은 경우도 1%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금 현재 거의 이제 25조 이상 구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사실은 여기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7개국이 연합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개국이 2,400조 원을 구매합니다. 2,400조 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장 조사를 해보면 숫자가 안 나옵니다. 0.0023%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민수시장에서 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도 어느 오시아니아 국가에 가도 피지나 퉁아를 가도 대한민국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경제적인 위상과 여러분들의 그런 지적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왜 공공조달 분야만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바로 저희가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조달 관리 과정과 또 공공조달 글로벌 연구센터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아침에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제를 한번 가지고
고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전략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공공조달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채권이 보장이 됩니다. 전부 국제기구이지 않습니까? 유엔이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는 부도날 이유가 없습니다. 신용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공공조달은. 미국 정부는 왜 신용장이 없냐? 내가 달러를 찍으면 기축통화는 내가 왜 신용장을 줘? 그런 태도가 있겠죠. 당연히 ADB도 모든 AAA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조달 부분은 대부분 다 신용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이후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계약을 따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딜리버리 해서 돈을 못 받은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오늘 어떻게 하면 돌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텐데,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계약의 단계나 절차나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가면 오래 버팁니다. 공공조달은. 미국 연방정부는 최소 2년에서 5년 계약을 합니다. 미국 조달청은 20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20년. 그리고 미국 보훈처는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유엔은 5년 단위로 계약을 줍니다. EU도 비슷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 기업들이 안 했을까? 바로 대답은 여러분들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주체가 되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전략을 만들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시지 않으면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저런 시장에서 옆집에서 너무 잘하고 있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만 진입이 가는 시장입니다. 보통 저희가 미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미국 연방정부 사업을 하면서 24 룰이라는 말이 있어요. 24개월 룰. 미국 백인이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미국 국방부에 물건 한번 팔아보겠어 하고 작정을 하고 덤비면 2년이 걸립니다. 2년. 미국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자문을 받는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에 근본적으로 국방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법적으로 참여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셈이라는 제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24개월 정도의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돼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 CEO가 나 공공조달 한번 가보겠어,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결심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부장이나 팀장이나 사실은 이런 교육을 하면 대부분 다 유엔에서 발표를 하면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차장이나 부장이나 대리들이 와서 듣습니다. 좋죠, 물론. 문제는 뭐냐면 가서 잊어버리거나 회사에 보고를 하면, 야, 그 입찰 얼마짜리냐? 10만 불짜리입니다. 야, 하지 마. 돈 될까? 언제 올 건데? 우리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당장 6개월 후에. 근데 공공조달 시장은 6개월 후에 실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투자하시면 3년, 5년 후에 회사의 재무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는 뭐냐면, 우리 기업의 현 주소가 왜 이럴까? 공공조달 부분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슬라이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제가 양해를 말씀드릴 거는 영어 표현이 많고 이 자료에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다만 국제 입찰을 통해서 공공조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 연방정부든 유엔이든 아시아개발이든 모든 입찰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우리 한글이 국제 공용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엔은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불란서가 공통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은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 강의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국제 입찰의 공공조달의 단계와 절차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미국 연방정부에서 미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한미군에서 냉장고 100대가 필요합니다. 냉장고 1000대로 올리겠습니다. 냉장고 1000대가 필요합니다.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공공조달이 시작한 소요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산 배정 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누가 언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과연 한국에 아니면 다른 국가에 냉장고를 만드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4번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입찰 공고는
여러분들 국제 입찰을 그러면 대부분 다 5번에서 입찰을 공고를 보고 그때부터 제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1번에서 4번까지의 사전 조달 단계에서 모든 것이 대부분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어디에 쓴가? 불법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내가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5번에 뚜껑이 열렸을 때는 나는 벌써 5번째로 늦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조달 단계에서 사업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국제 입찰 들어간다, 유엔 입찰한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5번에서 시작합니다. 입찰이 떴을 때. 입찰이 떴을 때 내가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4번 단계에서 유엔하고 시장조사 단계 유엔하고 소통을 한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고 나오는 게 보통 1주, 3주, 한 4주 정도 입찰 기회를 주는데 사실은 영어로 된 제안서를 분석하고 제안 요청서를 분석하고 제안서를 4주 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쓰는 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상당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도 회사 내부에서 제안서를 분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 그렇다면 1번에서 4번의 사전 조달 단계를 놓쳐버리면 사실 전체 틀에서 수주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보면 대부분 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제안서를 쓰지 않습니까? 제안서를 쓰고 평가를 받고 응찰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법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나 유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가 입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야 우리 저가로 한번 넣어봐봐. 뭐 1,000불이면 뭐 한 500불 넣어봐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정부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조달 규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제안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기술 제안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테크니컬 프로포절이 있고 또 가격 제안서가 있습니다. 응찰을 할 때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두 개를 나눠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술 제안서를 먼저 보면서 가격 제안서는 서랍에 넣어두게 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우리가 원하는 500불 저가 입찰을 제시한 500불은 보지 않습니다. 언제 보느냐 하면 기술 제안서에서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게 됩니다. 기술 제안서를 70점이 넘어야 됩니다. 유엔 같은 경우는 70점, 뭐 ADB는 8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점, 우리 조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술 제안서에서 우리의 역량을, 우리의 과거 실적을 정상적으로 어필을 못하면 사실은 내가 낸 저가 입찰이 아무런 사실은 빛을 볼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런 기법들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된답니다. 그 다음 평가를 하겠죠, 당연히. 평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한국, 여러분들이 미국 연방정부 가면 샘이란 밴더 등록만 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발주하고, 사업 수행하고, 사후 관리하고, 돈 받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 공공조달 기관들은 돈을 보통 소위 말해서 와이어를 해주기 때문에 신용장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조달 기관에 내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공공조달 분야에 실무를 해왔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채권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전반적으로 발주처가 유엔이든 미국 연방정부든 아니면 EU든 아니면 다른 다자개발이든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자개발 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업종이 건설업계도 많으시고 또 생산업종과 비생산업종을 나눠서 아마 다양한 형태로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가 통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사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 끝에 보시면 7번 보이시죠, 여러분? 7번. 7번 밑에 보이시면 평가 밑에 보시면 D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브리핑 말하는 디브리핑.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A라는 기업이 유엔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입찰을 제하고 내가 입찰이 안 되면 잊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달 절차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디브리핑, 소위 말해서 사후에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사후 보고는 뭐냐면 내가 유엔 입찰을 했다가 안 됐을 때 반드시
기업이 먼저 유엔에다가 내가 이번에 안 됐는데 소위 디브리핑 요청을 합니다. 디브리핑은 내가 이번에 계약이 안 됐지만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걸 요청하지 않으면 어떤 발주기관도 먼저 선행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왜 입찰에 떨어졌는지 말 안 해줍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이 과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국방 관련돼서 정부 자문을 하면서 어떤 그 부천에 있는 회사를 한번 찾아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19년에 입찰에 참여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낸 입찰에 상대방의 계약이 얼마에 딴 걸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4,800만 불입니다. 4,800만 불짜리 계약이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거꾸로 역산을 해보니까 우리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조달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유엔은 특히 여러분들 유엔 회원국 195개국 이상에서 영어를 쓰는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국제 입찰 공공조달 그러면 영어 골치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를 쓰는 국가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미국, 또 캐나다, 예, 또 호주, 영연방 10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유엔은 사실은 그 30조 전 구매를 하는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유엔은 돈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합니다. 우리가 10번째로 많이 낸 그 돈을 가지고 유엔에서 구매를 해서 유니세프에 구매를 해서 아프리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몫은 찾아 먹어야죠. 우리 23인데 돈은 10번째로 조달은 23위를 하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유엔 조달을 진행하는 사람 대부분이 비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몽고인들입니다. 케냐 사람입니다. 아니면 두바이 사람이거나 자기 솔로몬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입니다. 퉁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유엔 조달하면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유엔 조달은 상당히 조달이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유엔 조달에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입찰이 안 됐을 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사실 입찰 들어갔는데 안 된 것 같아.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변호사 쓰지 마십시오. 변호사를 써서 응대하면 그쪽도 변호사를 통해서 답이 옵니다. 그럼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이번에 입찰 들어갔는데 안 된 것 같다. 내가 왜 안 됐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다음에 내가 더 잘하고 싶다. 나는 유엔하고 그래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이신전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어도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 그래도 봤을 때, 이게 기업이, 그러면 친절하게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반드시 문서로 회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공공조달법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음을. 사례에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전 조달 단계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떤 조달, 여러분 알고 계시는 5번이 아니고, 사실은 미리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사실은 공부만 하시면 이 사전 입찰 단계에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소위 말해서 사전 입찰 공고입니다. 입찰 안 나왔습니다. 이거 밑에 보시면 프리솔리시테이션 되어 있는 게 바로 사전 입찰. 내가 언제 입찰을 할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1번에서 4번 사이에. 4번에서 사실은 시장 조사할 때. 두 번째는 더 친절하게 이 같은 경우는 request for information. 내가 이런 입찰 할 건데 이런 제품 만든 사람 손들어 시장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아는 기업들은 이 단계에서 응대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우리 역량을 소개합니다. 이걸 모르는 기업은 전혀 빠져 있다가 나중에 견적서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죠, 그죠? RFQ. 견적 요청서. 그러면 견적 요청서를 하기 전에 사전 공고도 나왔을 거고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두 발이 넣습니다. 두 발이. 투 스텝. 실질적으로 미군 부대에서 주한미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하는 이런 이제 제한 요청을 당한 겁니다. 이게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써 조달 단계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1번에서 4번까지 사절 조달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5번에서 입찰 공고를 보고 제안서 써나가니까 당연히 우선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2%밖에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연방조달 규정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디브리핑, 여기 영어로 보이시죠? 물론 영어를 너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미국 연방조달 규정입니다. 2000페이지가 되는 좀 복잡한 규정입니다만, 이 규정에 보면 내가 입찰을 제안하고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미국 연방조달 규정상에 반드시 디브리핑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됐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실은 권리죠. 내가 응찰을 했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그 발주처들이 지금 현재 혁신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냐. 앞서 보셨던 1번에서 10번까지 일반적인 조달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혁신 기업들은, 혁신 기술 간 기업들은 모든 발주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국조달청에서 혁신 제품 진행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혁신 조달에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과정성 중에서도 혁신 조달해서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 조달의 뿌리가 바로 유엔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혁신 조달입니다. 거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후에 혁신 조달이 되면 한국에서 보셨던 것처럼 발주처에서 먼저 기금을 주고 또 정부 소요처를 찾아서 매칭을 해줍니다. 아니면 한국 기업이, 선정된 기업이 먼저 소요처를 찾아서 매칭을 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조달청에도 거의 450억 넘게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혁신 조달에 참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뿌리는 유럽연합에서 왔는데 조달청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템플릿에 들어가 보시면 각 조달 분야, 핵심 분야, 이게 건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CCU, 카본 캡처 관련된 것들도 있고, 사실은 보건의료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꼭지를 들어가 보시면 해당 분야에 항상 혁신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과연 유럽연합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TA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발행하는, 소위 말해 발주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언어가 물론 유럽 그 통합 사이트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27개국이 다른 언어를 다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나 협업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접 진출이라 그렇게 저기 표현을 하는데, 간접 진출이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꼭지를 보시면 이렇게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기업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이트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조달연구센터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원해드리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뉴스레터도 보내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가장 큰 저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해서 저런 시장이 있다. 무지막지한 잠재적인 블루오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를 공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데서 사실은 가장 성공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UN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UN OPS에서 재밌는 구조를 운영하는 게 글로벌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챌린지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나 혁신 제품에 관련된 기술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월 정도면 시작을 하거든요. 10월에서 11월 정도면, 그러면 보통 한 2,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25개를 뽑습니다. 25개를 뽑아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5개를 뽑아서 각 기업당 15만 불씩 투자를 합니다. 15만 불씩. 꼬리표 없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혁신 조달에 관련된 부분을 구매하고 또 조달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카이스트에서 UN OPS에서 운영했던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을 해달라는 이제 의뢰를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새로운 제품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 구도를 만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챌린지에서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게 나와 있는,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 앞쪽에 보시면
경영자의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조달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유엔 조달은 물론 이제 저가 입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과거에 선행이 그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퀄리티의 유엔이 보는 핵심적인 퀄리티는 뭐냐면 미니멈 퀄리티입니다.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엔에서 분명히 소나타를 입찰을 했습니다. 소나타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유엔한테 사업을 확보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네시스를 줍니다. 유엔은 소나타를 원하는데 우리는 제네시스를 주겠다고 스펙을 올립니다. 그럼 우리 입찰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입찰은 내가 원하는 스펙대로 달라는 겁니다. 유엔이 원하는 건 소나타를 달라는 거지 제네시스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버 엔지니어링, 그 제품이 유엔이 원하는 그 퀄리티에 맞게끔 주시면 돼요. 거기에 응대한 가격을 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건 다 빼고. 그런데 굳이 소나타를 원하는데 거기다가 제네시스를 줘서 내 품질이 베스트 인 더 월드 이런 말을 하면 유엔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왜 내가 소나타 원하는데 제네시스를 왜 줄까?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조달관들이.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에도 어떤 사례가 어떤 기업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지금 그 유엔 모 기관에서 유엔 자문위원이라 그러면서 우리 회사를 방문을 하겠다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물건을 사겠대요. 사기일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여러분. 유엔은 개별 기업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두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엔 출입증, 그 사람도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유엔에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당신 회사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엔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유엔 레터에다가 편지를 받지 않는 한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예상대로 그분은 중국 분인데 유엔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 유엔의 명함 하나 들고 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어디에 관련된 사람이다 그래도 조달 프로세스 자체를 보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조달 절차를 밟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조달도 20만 불 이하, UNDP 같은 경우는 20만 불 이하는 공지를 안 합니다. 그럼 공지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0만 불 이하 입찰을 우리가 참여함에 있어서 공지도 안 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그러면 UNGM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어떻게 할까? 개별적인 접촉을 해야 됩니다. UNDP에 별도의 밴드에 등록을 하고 UNDP 발주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가끔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하면 거기 나와 있는 템플릿,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 이상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명함은 잘 안 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유엔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입찰이 바로 UNDP에 올라와 있는 입찰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DP 국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준 돈으로 UNDP가 물건을 구매해서 네팔이나 티모나 피지나 파라과이 이런 나라를 지원하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몇 번째로? 10번째로 많이 내는 돈으로. 막상 우리의 조달은 23위입니다. 이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왜 그럼 이 숫자가 안 변할까? 답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만 하시면 저희가 메인비저 또 회장님 계시고 우리 또 박 회장님도 계시니까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는 어떤 형태가 좀 산업협력이 돼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RFQ가 있고 제안서 요청 관련된 것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단계 프로큐먼트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이런 정상적인 조달 절차는 사전 조달 단계를 거친 이후에 나는 것들입니다. 공고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사전에 이런 입찰 공고를 찾을 것인가? 정보 전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사실은 혁신 조달이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 잡혀요. 이건 제가 미국 조달청 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가져온 건데 미국 연방정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러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제가 먼저. 내 제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사실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시연도 해보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약소한 어떻게 보면 축약된 조달 단계를 밟게 됩니다. 수의계약을 해주게 됩니다. 수의계약을. 미국은 특히 전체 미국 연방정부 800조 원의 23%를 중소특혜기업한테 조달 예산을 할당을 해놨습니다. 법으로. 그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23% 조달 예산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중소특혜기업한테 줘야 됩니다. 여성기업, 뭐 상위군인 아니면 뭐 아시아계 이런 사람들한테 주게 됩니다. 다만 이런 특혜기업들은 기업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미국 조달협회에 이제 고문으로 있는데 한 2,000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중소특혜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기술이 없습니다. 계약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어. 예를 들면 흑인 여자분 같으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이 2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별을 따지거든요.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흑인 여자분입니다.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종 측면에서 별 하나 달았습니다. 여성입니다. 별 2개 달았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락 파병을 가셨네. 그러면 상위군은 별 3개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워싱턴 DC 같은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리치몬드 같은 흑인들이 많은 저개발 지역에 가면 바로 또 특혜가 주어져서 별을 3개를 달게 됩니다. 별 3개를 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큰 대기업들이 그 23%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협업체제를 만약에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하고 매치를 하면 우리는 기술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주계약자가 되는 것은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달법이 너무 복잡하고 물류시설이나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마진 좀 적게 먹고 물건만 공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협업체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여기 보시면 오럴 디브리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 왜 안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 조달청에서.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든 직원들이 와서 유엔 조달을 했다 그러면 불러서 물어보시죠. 당신 디브리핑 했습니까? 실무자 모를 수 있죠. 디브리핑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CEO 아침 학습을 하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이제 미국 정부의 이런 꼭지별로 가보시면 보건의료 또 다양한 형태의 ICT 분야에 혁신 기업을 찾는 꼭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이런 혁신 제품들을 막 들어가면 미국 연방정부는 10만 불에서 50만 불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요즘은 이제 혁신 조달에 대한 뚜껑이 열리면서 대한민국도 상당히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보셨던 유럽연합과 그리고 미국의 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라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건의료에 관련된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1번에서 10번 그 사이에 5번만 바라보시고 입찰 공고를 보고 내가 제안서를 쓰기 시작하면 수주 확률이 뭐 5% 이하로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대신에 사전 조달 단계에서 먼저 움직이시면 사실은 현격하게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아시아개발은행, 여러분 아시아개발은행은 민간은행이 아니고 개발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돈을 출자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방글라데시나 라오스나 이런 못 사는 국가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저리로 차원을 주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도 이제는 혁신 조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DB는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조달 제품이 아닌 혁신적인 조달 제품이 있으면 별도의 소위 말해 브라운백 프레젠테이션, 그래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들고 다니는 브라운백을 들고 우리 조달 주무관들이 모여서 듣습니다. 기업들이. 우리 권태경 대사님도 옛날에 ADB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ADB를 가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ADB에 기여하는 특별 기금이 있습니다. 신탁 기금이. 이 아시아라 펀드가. 매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쓰는 게 대한민국 기업이
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찾아와야 구슬을 깰 거 아닙니다. 안 오시는데,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찾아와서 발표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돈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ADB가 너무 높은 장벽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거기 가서 내 제품이 될까? 이런 두려움을 일단은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조금 전환하시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현재 ADB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 분야, 또 물산업, 또 건설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꼭지들이 있습니다. 이 꼭지별로 들어가시면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R&D를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 우리 제품을 등재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공공조대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기관을 소개하고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조달의 영역이 내가 단순하게 5번 입찰 공고를 보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전에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발주기관이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DB는 우리가 이사국이고 5% 지분이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가 10번째로 돈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낸 돈으로 유니세프가 아니면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생색냅니다. 사실 우리 돈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참여를 맨날 떨어지고 인도 기업이, 중국 기업이 가져갑니다. 미국 연방정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합니까? 근데 주한미군을 사실은 빼고 나면 0.2%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 미국 본토에 들어가는 것은 훨씬 적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만큼 적은 거는 이런 사전 정보,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아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DB에서는 뭐 심지어 해양수산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물 관계된 거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안한 프로포즈 억셉트가 되면 돈을 얼마 준다 그럽니까? 50만 불 주겠답니다, ADB에서. 수자원 쪽으로 뭐 연구를 하시거나 그런 쪽에 영향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adb.org 들어가셔서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우리 정은진 실장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우리 공공조달연구센터에 정은진 실장님이 있으시니까 명함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정보 드리고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뉴스레터 같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ADB하고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력을 아주 많이 합니다. 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기도 하고, 여기서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한국 기업의 참여가 많지 않다는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상위 5대 기업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조달의 그런 꼭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업에 참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 조달은 사실은 이제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9 빌리언이니까 거의 뭐 이제 35조 원 정도 구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물건이고 이게 초록색이 이제 용역인데, 유엔에 구매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은 조합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되는 것도 없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말했죠,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유엔하고 저희가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보면 유엔은 실무 담당자하고 친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 담당자하고.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이 영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실은 영어를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입찰에 나오는 영어는 중학교 3학년 문법 정도입니다. 유엔 조달에 나오는 영어 문법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입니다. 여지아래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영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또 해석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모든 국제 입찰이 전자 입찰입니다. 전자 입찰이라서 얼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자 입찰이니까. 유엔 조달 나온 거 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안서 쓰고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메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를 아주 소통을 할 때 영어를 아주 플루언트하게 잘하는 게 조달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그 필요하냐면 나중에 계약을 딴 후에 킥오프 미팅 할 때 그때는 우리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뭐 영어 조금씩 하는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능통한 사람이 있어야만 조달한다. 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 어떤 분들은 영어 제안서를 잘 써야 되겠는데 한글 제안서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럼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써서 영어로 번역하시면 돼요. 번역비 얼마 안 듭니다. 한 장에 몇만 원 좀 하거든. 차라리 영어로 억지로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글로 자신 있게 쓰시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십시오. 그리고 전문가한테 조달 규정에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조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제약 분야, 또 백신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또 세 번째가 바로 의료 관련된 그 의료기기가 많고 또 IT, 또 건설공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유엔은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유엔은 수의 계약을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유엔과 미국 조달청 GSA가 협업을 해서 미국 조달청의 계약을 가지고 계시면 유엔이 미국 조달청의 계약을 활용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 때문에 생긴 일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달기관을 발주처를 개발하시면 그게 꼬리표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다른 조달기관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또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항들은 뭐 참고로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조달에 관련돼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2019년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2020년 초에 유엔이 저희들한테 한국의 그 코로나 관련된 제품의 긴급 시장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업계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다는 걸 알면 또 저기 일하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23개 PPE 방역 제품에 관련된 모든 시장 조사를 다 해서 제가 한 100페이지 이상의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그 보고서가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잣대는 뭐냐면 기준은 WHO에서 발행한 프리퀄리피케이션. 예를 들면 진단기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니? FDA 아니면 EU 관련된 CE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ISO 이런 객관적인 인정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뜬금없이 유엔에서 입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연락이 오시면 어떤 형태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최소한도 한 6건 정도 이상 혹시 카이스트에서 우리 넣으셨나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갑자기 우리는 유엔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유엔에서 시장 조사 단계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었대요. 상당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 조달은 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환율로 따지면 지금은 거의 800조 원 이상이 사실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뭐 수천 건의 그런 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주한미군에 대한 계약을 운영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주한미군은 조금 특성상 조금 다릅니다. 물론 미국 연방정부 조달 규정을 따라 진행하긴 하지만 LC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로컬 코스트 쉐어링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는 방위분담금 여러분 아시죠? 1조 5천원 우리가 주는 방위분담금의 일부를 잘라서 주한미군에서 핵심적인 분야가 아닌 비핵심적인 분야 예를 들면 뭐 컴프리에 뭐 펜스를 한다든가 CCTV를 단다 이런데 우리가 준 방위분담금으로 미국 애들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LC에서는 대한민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CCTV 한 세트가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한미군에 낙찰된 같은 스펙의 조합이 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비쌀 때문에. 그런 설명에 가보면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미국에 가는 주목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참여 기업은 전부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준 세금으로 당신이 조달의 생색을 내면 최소한도 우리 조달관이든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같이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 조달보다도
가시려면 주일미군에 가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CCTV 350만 원 정도가 일본 가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일본 주일미군의 같은 스펙, 제가 직접 야코스코나 오사카에 관련된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같은 소위 이제 전자칠판 제가 자문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 들어간 전자칠판은 예를 들면 5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스펙을 주일미군 조달 프로젝트 들어가 보니까 이게 900만 원이에요. 제가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피해봅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 피해보는 거죠. 물어봅니다. 야,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아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다 그렇게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런 특징이 있어서 뭐 조달을 하기 위해서 단합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그래서 주일미군이 훨씬 주한미군보다 가격이 높고 괌도 상당 소요가 있는데 그 주한미군은 상당히 가격이 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한미군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실적은 그대로 본국에서 인정이 되니까 실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달은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꼭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부분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고 건설이 많습니다. 뭐 SK 오일 이런 쪽으로 유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 빼고 일반 제품은 상당히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고민하다가 2018년도에서 카이스트에서 우리 총장님을 설득해서 국제기업에서 해외 공공조달 과정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8기가 이제 진행하게 되고 지금 9기가 9월 20일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재교육에 오는 분들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재교육. 오늘 사례로 소개해드릴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무님이 먼저 오십니다. 아니면 대표님이 먼저 오셔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부장, 팀장 이렇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의 문화가 회사에서 만들어지면 경영자께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조달 판단하시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미 조달 협정에 관련된 연구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정부 들어서 여러분 한미 FTA가 체결됐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모든 제품들이 FTA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든 게. 왜냐하면 WTO 3조 1항에 보면 국방에 관련된 무기에 관련된 거는 사실 자유무역 협정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야가 사실은 자유무역 협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비방산 분야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58번 통신, 59번 전기, 60번 광섬유는 일반 제품입니다. 일반 제품.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28개국은 이 가운데서 대한민국보다도 더 절실하게 한미동맹이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거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새로운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이제 해서 제가 초기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까 보셨던 이제 개방 안 됐던 부분들이 개방이 되면 무려 미 국방 조달이 한 3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여러분 럭키드 마틴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회사는 뭐 보시는 것처럼 67 빌리언이니까 거의 80조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게 F-35거든요. 한 대 수천억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F-35 한 대를 예를 들면 1,000억짜리를 사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협약이 되냐면 절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억짜리 비행기를 사면 50%에 대한 금액을 한국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산 제품을 구매하게 돼 있다가 우리 방산 제품 살 게 없대요. 그래서 비방산 제품. 여러분 코트라나 산자바 가보시면 간접 절충 교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여기 해당되는 제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좀 포함되어 있고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비방산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럭키드 마틴은 여기 보면 자체 벤더 등록에 오픈을 해가지고 한국 기업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지사장이 로버트가 저 학교에 와서 하소연하는 게 한국 정부에 지금 현재 자기들 구매해야 될 게 엄청난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안 주면 벌칙금을 물어야 돼요. 자기 지금 속이 탄대요. 근데 문제는 한국 기업을 찾을 수가 없대. 저한테 김 교수 좀 도와주세요. 왜 못 찾냐 그러니까 기업을 만나보면 영어로 된 브로셔 한 장 준대요.
그거 가지고 조달이 안 되거든요. 이건 보셨잖아요. 사전에 1번에서 4번 조달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 국기 때부터 럭키드 마틴의 로버트 지사장이 와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벤더 등록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국 정부에 조달하는 이상으로 베네핏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카이스트가 이제 이런 그 국제 협력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인비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글라데시에서 차관 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 전기 버스나 아니면 그 소형 경전철 관련된 인콰이리가 왔는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은 또 이런 그 태양광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시는 이런 이제 의뢰들이 들어오면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카이스트 동문들한테 제가 디스트리뷰션을 합니다. 사업에 관심 가진 분들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정실장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공공조달 뉴스레터를 받으시면 정기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기업 이제 공개가 된 거니까 이거는 시젠입니다. 여러분은 PCR 만드는 시젠인데 제가 WTO와 우크라이나 복지부를 통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리고 WHO가 협력을 해서 드디어 설치를 해서 시즌에서 뭐 상당한 금액을 기부를 했고, 이동진단센터와 그리고 30만 명의 진단하는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카이스트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공동 PM으로 아시아개발은행하고 카이스트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혜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 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인프라 은행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펀드,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 또 UNDP 이런 그 국제 기구들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이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 기업들은 전부 제 과정을 이수를 해서 체계적으로 조달 과정과 절차를 배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범위의 그런 계약을 진행을 했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래피전인 게 래피드 신속 진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래피전 같은 경우도 세 분이, 그러니까 3기, 5기, 6기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아서 사실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신제약이라는 회사가 미국 연방 조달청을 통해서 미국 보건처에 10년 계약을 따는 이런 그 과정을 저희가 진행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시젠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유엔에 실질적으로 또 이런 계약도 따기도 하고, 국제 사실은 이제 그 corporate responsibility에 관련된 이런 기부 활동도 하고, 이런 이제 WHO 이런 국제 기구들과 이제 협력하기 시작하면 파생되는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적.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보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협력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은 상당히 특이한 기업입니다. 희생폴리머라고 뭐 여기에 회원사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희생폴리머가 여기 보시면 1,800만 불짜리 계약을 땄죠. 원래 천막 만드는 회사죠, 그죠? 천막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개인용 텐트를 공급하다 보니까 점점 더 소요가 늘어서 한국 기업 중에서 유엔 조달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주문하고 있는 우리 김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과정을 하면서 2016년에서 본인 이야기 했으니까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 과정을 듣기 전에 100번 입찰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6번 입찰을 땄답니다. 그래서 4기를 수료하고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계산했을 때 12번 입찰해서 5번 계약을 땄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체계적으로 유엔이 발주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1번에서 4번 사전 단계를 준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사실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교육의 단초는 여러분들이 제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렇게 결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그 코비드 지나면서 이런 기업들, 이건 제가 직접 제안서를 썼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돼서 대한민국 유니세프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런 부가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상당히 진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래서 뭐 회장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공공조달연구센터에서 메인비즈의 회원사들한테 무료로 우리 그 과기부 예산으로 진행하니까 무료로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 대한 일반된 정보, 중요한 분야별로 보건의료, 환경에너지, 뭐 ICT, 그다음에 혁신, 국방, 일반 이렇게 몇 개를 나눠서 입찰 정보를 공유해 드리니까 자꾸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꾸 보시면 아까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기업 입장에서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매출이 작은 기업들도 있고 또 규모가 적은 기업들도 있지만 얼마든지 진행하고 이게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쓰고 있는 제가 집필한 책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미국에서 실무하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실무 집필서를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정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혁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보셨던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룰을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와 갈매기입니다. 공공조달은 독수리와 갈매기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독수리가 어느 날 꿈에서 일어나서 내가 내일 아침부터 나는 갈매기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해탄을 건너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수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럽니다. 갈매기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나는 독수리가 될 거야. 그래서 갈매기가 500m한테 급강하를 합니다. 갈매기가 독수리자.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갈매기 같은 기업이고 예를 들면 참새 같은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새가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 하지만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제품을 평가를 해서 내가 독수리면 독수리답게 사업을 운영하시고 내가 참새 같은 신속하고 플렉시블리티 있는 게 그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내가 독수리가 너무 보기 좋아 나는 갈매기인데 한번 급강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제가 실무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룰은 나무와 나무 가지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나무와 밑에 나무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에는 나무죠. 그런 대로 좀 이쁜 나무입니다. 정원수로 좋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거는 이게 나무인지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은 내가 어느 분야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떠한 나무를 만들 것인가를 미리 전략적으로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오는 기회마다 사업을 잡으시면 나중에 이런 어글리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공공조달은 내가 자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내가 UNOPS에도 맞다 생각하시면 UNOPS만 가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내가 미국 정부 조사에 맞다 그러면 다른 데 보지 마십시오. 딱 그림을 그리십시오. 나는 주간미군 끝 한번 보겠어. 그러면 그걸로 계속 하십시오. 주일미군.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ADB 갔다가 내일은 유엔 갔다가 자꾸 다니시면 나중에 사실은 정체를 모를 나무가 되면 공공조달 관리에 상당한 흠집이 생기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을 따는 것도 문제면 수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또 저희가 착안해야 될 거는 공공계약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기업이 정말 좋은 의도로 국제기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조달을 하는 프로세스 자체에서 조달법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적시적소에 사실 사람을 배치를 못했어요. 그 발주기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섬나라에 가는 거를 해서 알았지. 그 5명의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발주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주처 입장에 무슨 소리냐? 분명히 5명이 이 섬나라에 간다 그러지 않았냐? 예를 들면 피지에. 근데 지금 와서 계약을 주고 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 아파서 못 간대요. 만약에 그러면 먼저 빨리 선행적으로 뭐 조치를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엔하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환율이 1,000원일 때 했습니다. 한 100만 불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1,400원이 됐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40% 마이너스 나게. 그래서 이거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자. 안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 불이행입니다. 유엔하고 계약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이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여러분들 공공조달을 못 하시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주처를 선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사전에 전략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공조달은 버스와 고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버스 보이시죠? 회계연도에 따라서 버스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우리 업자들이, 여러분들이 이 버스에 타면 공공조달 계획을 따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버스 오니까 사람이 다 타고 있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차 시간이 바로 5분입니다, 5분. 입찰. 오늘 9월 14일 11시에 여기 도착한대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가보니까 사람들 다 와 있네? 그 입찰 공고 보고. 그래서 버스에 탈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버스 도착했는데 44명 중에서 43명이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 여기 오기 전에 1번에서 4번에 사전 입찰 공고를 통해서 버스를 다 탔어. 삼성역에서. 맨날 뒷북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 참여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승객과의 관계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로 할 거냐? 사실은 국제 입찰은 하나의 기업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해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소티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오늘 김 교수 강의를 듣고 미국 조달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험 없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원이 있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십시오. 사다리를 탈 재원이 없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조달협회원들하고 누군가 밧줄을 끌어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 이 담벼락을 넘어가면 내 키는 170인데 담벼락이 10m니까 장벽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소위 저 푸른 초원이 보이는데 오래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사다리를 타시든 누가 끌어주든 월스 케이스는 최악의 경우는 우리끼리 등목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내가 170cm 키를 가지고 아무리 뜀떡이를 하고 날고 땅을 파는 건 어떤 분 터널을 판다. 그건 불법입니다. 터널을 파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특히 국제입찰을 통한 공공조달은 팀으로 하는 거다. 한국 기업들 간에 아니면 미국 기업들 간에 아니면 유엔 조달하는 기업들 간에 협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아까 보셨던 희생폴리머 같은 경우도 텐트는 자기가 만들지만 나머지 모든 부자재 이런 것도 전부 한국 기업들한테 하청기업을 통해서 컨소티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워런 파파의 스노우볼입니다, 이게. 여러분, 눈사람 다 만들어 보셨죠? 눈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눈사람은 처음에 저희가 이 꼭지점에서 눈송이 하나를 똘똘똘 뭉쳐서 눈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이게 밑으로 굴러가면서 자연적으로 눈송이가 커져서 눈덩이가 됩니다. 눈덩이가 커지면 우리가 눈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조달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교육을 하고 특히 공공조달에 실질적으로 제가 오래 사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계약이 10만 불짜리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딴 게 10명 데리고 그 10만 불짜리를 10명 데리고 했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늘어서 1000명이 넘게 되는 그 시간이 걸렸지만 공공조달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유엔 조달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엔 입찰 처음 하실 때 절대로 100만 불 손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삼킬 수 없는 거를 만약에 하셨다가 환율이 빵꾸가 났다. 원자재가 올라가면 이게 사실은 엄청난 적이기 때문에 만만한 걸 하십시오. 10만 불 이하 하십시오. 무조건 처음에는 10만 불 이하를 잘 하시면 기회는 옵니다. 다들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회사가 유엔에다가 입찰을 한 번 넣었습니다. 한 번 넣고 포기하시면 여러분 영원히 잊어집니다. 6개월에 또 들어왔어. 유엔 주무관님, 홍길동이 지난번에 봤는데 또 들어왔어? 포맷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 그때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세 번째, 또 들어왔어, 홍길동이. 그때 사람이 보이지 않게,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자꾸 오는데? 이런 인지상정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조달은 무조건 여러분들 적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크게 시작하시면 탈나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매출이 예를 들면 100억이면 여러분 매출의 30% 이상 되는 공공조달 입찰에 들어가시면 사실 검증 단계에서 평가 단계에서 마이너스점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매출에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대박 사건이 났다고 그걸 만약에 그렇게 올인하시면 사실은 딜리버리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원자재, 물류비용. 물류비용 계산을 잘못하시면 사실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나 모든 공공조달 신용장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모든 펀딩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유엔 조달 3위가 여러분 UAE입니다. 우리 대사님이 대사하신데 UAE가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호텔하고 사막하고 석유밖에 없는데 UAE가 어떻게 대한민국 27인데 UAE가 어떻게 유엔 조달 3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거든요. 물류시설. 그러니까 한국 기업한테 UAE가 물건을 사서 사무용 기계를 사서 두바이 공장에 갖다 놓고 그죠? LC 열어주고 자기는 20% 붙여서 파는 겁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카페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장사를 잘하죠. 그래서 모든 조달의 기본 원칙은 적게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억지로 실적을 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흘러가면 1+1은 2가 되는 게 공공조달입니다. 앞서 보셨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비차별성이라는 게 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국 OECD 38개국과 국제기구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이상한 나라에 가셔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벌떡 자다가 일어나서 나 한국에 홍길동이 하겠다 그러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에 가시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보시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나타와 제네시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분명히 유엔에서 말하는 RF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소나타 스펙을 줬으면 소나타 스펙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굳이 거기다가 내가 제네시스를 스펙을 붙여서 팔면 평가하는 단계에서 오버프라이싱 됐다. unrealistic. 비현실적이라 그래서 입찰 안 주게 됩니다. 그럼 조달관들이 사실 오해를 받게 돼요. 야, 너 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왜 소나타 달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제네시스를 들고 가냐? 가격이 2배인데. 그 불편해서 안 주게 됩니다. 유엔에 관련된 조달관들, 저도 유엔 조달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보통 700개 정도 구매를 해요. 700개 아이템. 전문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했다가 내일은 컴퓨터 샀다가 모레는 또 신속 진단 키트를 사기 때문에 이분은 전문성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자기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하는 게 좋고 유엔의 퀄리티는 예를 들면 미니멈 퀄리티다. 제가 만든 골드피쉬 신드롬입니다. 이게 금붕어 신드롬. 이게 뭐냐면 금붕어 물고기죠, 물고기. 법령적으로 보면 물고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사시미를 뜰 때 물고기를 금붕어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령적으로 대분류는 물고기지만 소분류는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시미가 아닙니다. 국제 입찰도 대분류를 보면 모든 발주처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보이지만 내가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가치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실적, 특히 현지의 네트워크가 없는 지에 가서 눈에 보이는 황금색의 물고기를 보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막상 잡고 보니까 내가 못 먹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드피쉬 신드롬입니다. 국제 입찰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 몇 번 금붕어 따라다니다 보면 지쳐서 그 다음에 사업을 안 하세요. 만약에 그게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나 금붕어 아니야, 나 광어를 따라가겠어 그랬으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수주 성공 전략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총괄적인 것들은 P가 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것,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오늘 보셨던 것처럼 1단계에서 4단계에 사전 입찰 단계 준비하는 거, preparation.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 5분 보고 그때 가서 제안서 쓰시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입찰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회사를 알려야 됩니다. 프로모션 해야 됩니다. 입찰 나올 때 기다리지 마시고 사전에 내가 어떤 UN 오피스하고 OPS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회사 소개하시면 돼요. 사전에. 근데 조달 입찰이 나오기 전에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번의 입찰 공고가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발주처하고 사실 소통하는 게 조달법으로 대부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잘 써야 됩니다. 또 하나 오류는 뭐냐, 우리 한국 기업들 제안서를 이렇게 쓰시면 한참 제안서 쓰시다 보면 발주처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를.
우리 회사는 제일 많은 게 우리 회사는 1961년도 생겼습니다. We are the best company in Korea. 그 베스트라는 게 사실은 구체적인 정황이 전혀 없거든요. 뭐의 베스트라는 건지 제일 싫어하는 문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는 우리의 만족도나 우리 기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발주처가 원하는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쓰는 게 제안서이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기술적인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안서를 잘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계약을 땄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땄는데 계약을 수행을 잘 하셔야 돈이 생깁니다.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을 빵꾸 내면 돈은 고사하고 페널티 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보이시는 준비하고 프로모션하고 제안서 쓰고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합쳐지면 다섯 번째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공공조달의 특성상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엔이라는 조직에서 공공조달에 여러분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가 항상 다른 공공조달기관에 연계가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 발주소에서 빵꾸를 내놓으시면 그 빵꾸 내놓은 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유엔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내가 입찰에 응대를 하려고 그러면 지난 3년간 매출을 알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지난 3년간 소송 아니면 향후 3년간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물을까요? 유엔이. 뭐냐 하면 이런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생겨서 이게 소송 금액이 100억을 물려주게 회사 매출이 100억짜리인데 100억짜리 매출에 버금가는 민사가 하나 걸려있으면 그럼 그거를 등재를 해야 돼요. 유엔에서 봤을 때 이게 회사가 매출이 100억짜리인데 민사가 만약에 지면 100억을 물려줘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입찰 안 줍니다. 유엔도 점점 미국 연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eligibility 사전 자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관행들 심지어 사실은 과거에 우리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것도 사실은 소명을 하면 돼요. 떳떳하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돼서 워크아웃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도 설명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라는 거 안 하면 소위 말하는 non-disclosure, 비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공공조달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적 자금이다. 첫째. 두 번째는 그래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된다. 세 번째는 바로 공익을 위해서 활용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또 저희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얼마든지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팀을 만드셔서 교육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몇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는 사이에 아까 보셨던 그런 성공의 사례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시면 이 5P가 성공 열쇠라고 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눈사람 기억하십시오. 눈사람. 스노볼. 그래서 눈사람은 작은 눈송이에서 만들어진다. 급한 마음에 눈송이를 대충 만들어서 굴리면 굴러가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공공조달입니다. 하다가 안 하시면 안 해야만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면 반드시 공공조달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피쉬 신드롬, 내가 먹고 싶은 게 횟감이면 횟감을 만들 수 있는 물고기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칩니다. 모두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에 이어 잠깐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만 받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바이오 투자 김상호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앞쪽에서 말씀하신 수요 발생, 예산 집행, 시장 조사를 하시는데, 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중에서 그게 이제 내부 절차 같은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패트리어트처럼 미리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아까 성공 사례 모든 사례에 나오는 분들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전차가 있다는 이해를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제안서를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루 종일 유엔 제안서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한번 써보시면 과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절차에서 내가 어떤 사전 선행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상시 알려드리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정은진 실장에게 그 명함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네.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우리 김만기 교수님을 좀 소개해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만기 교수님은 저하고 한 20년 전에 뵀는데 KBS의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호주에서 벤처기업, 호주에서 한국인이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됐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호주까지 찾아가서 우리 김만기 교수님의 사업의 비즈니스의 형태를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미국 가서 또 사업하시고 이랬는데 저는 오늘 우리 김준겸 우리 감사님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제 나이가 67이니까 우리 2세들이 이런 조달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참 좋겠다. 우리 후배들은 그래도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을 못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한 40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카이스트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거고 저희들처럼 제가 67입니다만은 2세들이 이렇게 우리가 2세들을 제대로 또 공부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2세들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서 글로벌하게 공부는 시켰지만도 글로벌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한국의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번 우리 김만 교수님을 의논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끼리 자리를 한번 만드는 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굿모닝 CEO 학습이 끝난 후에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